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오늘 알아볼 것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이 아니고 바로 신박한 상식, 기괴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진 않지만 분명히 사실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상식들이 우리의 단잠을 불러 일으킬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거네요. 그녀는 캐롤송으로 얼마를 벌었나?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딱 한 명 떠오르네. 딱 한 명 떠올라. 머라이어 캐리죠. 예. 이제 12월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층 더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 시즌만 되면은 그 노래 있잖아.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그 노래 있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라고 하는 그 노래. 과연 머라이어 캐리는 그 노래로 얼마를 벌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CNBC입니다. 여기에 머라이어 캐리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로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 라고 하는 기사가 있네요. 야, 이거 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하는 거야. 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예요. 하나, 지구촌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벌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시즌이 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인데요. 크리스마스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우리의 머라이어 캐리 누나. 캐리 누나는 대체 이 노래 한 곡으로 매년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예. 빌보드가 발표한 수익 추정치에 따르면요, 2022년 기준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등을 통해서 약 270만 달러에서 33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번 돈이 아닙니다. 2022년 한 해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약 300만 달러라고 치고 한화로 바꾸게 되면 44억 정도가 됩니다. 야, 가수 할 맛 나겠다. 야, 노래 한 곡으로 44억 매년마다. 야, 진짜 우리 월급 얼마죠?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도 매년마다 노래 한 곡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어쨌든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이거는 노래 순수 한 곡이 재생이 되거나 다운로드 되거나 하는 것만으로 발생한 수익입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방송이라든지 혹은 광고에 들어간다든지 영화에 삽입된다든지 하는 더 높은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제외하고 오직 음악만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300만 달러. 미쳤다. 인생 살맛 나겠네요. 우리 머 누나는, 캐리 누나는 매년 크리스마스가 정말 손꼽아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보다도 더 기다려질 것 같네요. 예.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실
추산치일 뿐입니다. 예, 이 돈이 다 이제 우리 캐리 누나한테 다 돌아간다는 건 아니고 뭐 음반사라든지 뭐 출판사 이런 거랑 다 나눠 갖는 돈이에요. 근데 그 계약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매년마다 어떤 식으로 수익 배분이 되는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아주 많은 돈을 단 한 곡으로 벌고 있다. 이것만은 사실이네요. 어쨌든 이 노래는 1994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근 29년 동안 약 1억 300만 달러를 벌여들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충 환산했을 때 1000억 정도 되는 거죠. 참. 갑자기 제 인생이 불행해졌습니다. 캐리 누나 고마워요. 어쨌든 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는 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게 전 세계 스트리밍 횟수 20억 회를 돌파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캐롤송이다 라고 밝힌 적도 있고요. 2016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마다 전 세계 크리스마스 캐롤송 차트 1위를 이 노래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가 아니에요. 전 세계 예, 크리스마스 캐롤 1등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보통 다른 시즌송들은 예를 들어서 뭐 벚꽃 엔딩 이런 식으로 특정적인 이제 계절이라든지 시기를 노린 노래들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듣다 보면 질려. 그래서 그 인기가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죠? 근데 이 노래는 가면 갈수록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산업 데이터를 추산하는 루미네이트지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이 노래의 오디오 스트리밍 총량이 2019년에 1억 6,700만 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2억 4,900만 건으로 거의 50%가 증가했다 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버클리의 음대의 교수인 조지 하워드 씨는 이 노래가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도 이제 차마 뭐 어떤 문학적인 뭐 쾌거다라든지 뭐 인류사의 길이 남을 뭐 어떤 뭐 이런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기계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조차도. 근데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원 저작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70년까지는 그 저작권이 보호가 되는 법이 있거든요. 이건 다들 많이 아시죠? 근데 이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노래는 2명의 작곡가가 동시에 작곡을 한 노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생존한 작가를 기준으로 사후로 70년까지도 저작권에 관련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노래와 관련된 인물들이 전부 다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70년 동안 이 노래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간 씁쓸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래요. 뭐 참 뭐 돈으로 뭐 이런 걸 따질 거는 뭐 아니긴 한데 참 네, 수익을 실제로 들어보니까 제 인생을 좀 돌이켜 보게 되네요. 뭐 근데 별개의 얘기인데 노래를 진짜 잘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이 노래가 그냥 기준점인 것 같아. 캐롤송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딱 듣자마자 크리스마스야. 딱 전주 듣자마자 기분이 좋아져요. 진짜 저도 이제 95년생이니까 이 노래는 94년에 이제 발매한 노래잖아요. 그 매년마다 이 노래를 들었는데도 매년마다 좋아요. 정말 잘 만든 노래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100곡 불러봤자 뭐합니까? 한 곡 잘 만들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평생을 지나서 사후에도 쭉 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풀풀 나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5살인데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이건 또 뭘까요? 굉장히 찝찝해지는 그런 제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 5살인데 엄마인 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그죠? 동물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리나 메디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리나 메디나, 1933년 9월 23일에 태어난 여성입니다. 그녀는 1939년 5월, 그러니까 약 생후 5년 7개월의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어린 산모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거 읽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데,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리나 메디나 씨의 이제 부모님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날에 부모님이 딸아이를 볼 때 배가 자꾸만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 몸에 이상이 있나 싶어가지고 병원에 딸아이를 데리러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이 이제 이 아이한테 혹시 배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진단을 내리게 됐는데, 나중에 돼서야 그녀가 임신 7개월 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임신 진단을 받게 된 다음부터 6주 후인 1939년 5월 14일, 그녀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이는 당시에 리나 메디나 씨가 워낙 소녀였기 때문에 골반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꼭 진행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여튼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몸이 사춘기는 적어도 지나야만 가능한 일인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 리나 메디나 씨는 성조숙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초경이 생후 8개월 차에 진행이 됐다라고 하네요. 여튼간에 임신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결국 누구인지 이런 거는 전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당사자가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전혀 몰라. 그래서 정확히 누가 남편인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진 게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보면은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사기극이 아닐까라고 의학계에서도 의심을 했었는데, 수년에 걸쳐서 많은 의사들이 검증한 결과 이게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도 92세의 나이로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어린 어머니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진짜 뭐 할 말이 없네. 기분도 썩 좋지 않고요, 읽으면서. 결국은 이제 생명의 탄생은 신비롭고 축복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런 걸 판단하기 전에 나이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썩 읽기에 좋은 내용 같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고 기괴한 이야기였네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일본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아실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그 자리죠. 자, 어딘지 저랑 같이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중앙일보입니다. 여기에 일본 땅값 34년 만에 최대 상승, 도쿄 긴자의 이 빌딩이 20년 연속 1위라고 하는 2025년 기사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본의 땅값이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아사히 신문과 니온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기준지가는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 4년 연속 오름세다. 이번 상승폭은 버블 붕괴 직전인 199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준지가라는 것은 국토교통성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7월 초 조사에서 발표하는 전국 2만여 지점의 토지 가격으로 민간 거래의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올해의 상승세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도시권에서 두드러졌다. 도쿄권은 5.3%, 오사카권은 3.4%, 나고야권은 2.1%가 각각 올랐다. 지방권도 0.4%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땅값을 기록한 곳은 도쿄 긴자의 메이지야 긴자 빌딩 부지였다. 이 부지는 제곱미터당 4,690만엔, 1제곱미터당 4억 4천만 원입니다. 으로 평가되면서 1년 전보다 11.4% 상승하면서 20년 연속 전국 최고 기준지가 자리를 지키게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뭐 가장 럭셔리한 동네죠. 일본의 긴자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청담동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각종 이제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자 땅값이 비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1제곱미터당 4억 4천만 원 하는 곳이 있다는 건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네요. 어떤 건물인지 좀 볼까요? 네, 구경 좀 해보죠. 예, 뭐 사진은 못해도 구경은 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요거는 이제 구글어스입니다. 예, 구글어스에 이제 도쿄의 긴자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여기가 바로 메이지야 긴자입니다. 다른 곳들에 비하면 되게 좀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설립 연도가 1885년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랜드마크다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했더니 많이 나오네요. 뭐 사실은 이제 이쪽이 이제 다 일대가 다 비싸겠지. 여기만 비싼 게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좀 초라한데 심지어 1층에는 식료품점이 있는 게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비싼 곳이라고 하니까 놀랍기도 하네요. 뭐 긴자 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제가 긴자를 많이 가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긴자가 재미도 없어요. 저는 뭐 브랜드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가도 뭐 있는지도 몰라. 들어갈 계획도 없고. 근데 긴자에 항상 갈 때마다 들르는 곳이 있긴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뭐 이게 긴자에 있거든요. 되게 뭐 뒷골목이고 뭐 하는 곳인가 싶은데 렌가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렌가테이. 별명으로는 빨간 벽돌집이라고도 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돈가스, 포크 커틀렛이죠. 그거의 거의 원형이 되는 곳이다. 사실상 최초의 돈가스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고요. 렌가테이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렌가테이, 연화정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경양식 전문점인데요.
일본 최초의 경양식 전문점이며 오므라이스와 돈가스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렌가테이는 1899년 대중음식점으로는 일본 최초로 유럽의 튀김 요리인 커틀릿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경양식 돈가스로 알려지게 되는 얇은 돼지고기 커틀릿을 포크 커틀릿이라고 하는 메뉴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돼지 돈자를 써서 돈가스라고 속어로 부르던 명칭이 더 널리 보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가스라고 부르는 메뉴는 여기가 원조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여담으로 보통 이런 경양식 전문점이니까 약간 코스 요리 비슷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전체 요리가 나오고 돈가스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빠질 수가 없는 게 샐러드인데, 그죠? 샐러드가 나오고 돈가스가 나오고 막 이런 식의 어떤 코스 구성이었나 봐, 옛날에는. 근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요리사들이 전부 징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샐러드를 만들 요리사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경양식이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겠고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야, 양배추 채 썰어. 그래가지고 한 접시에 같이 올려. 그게 여기부터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돈가스에 양배추 채 썰어 올라오는 그 구성이 여기서 발생한 거고, 그 발생의 기원도 전쟁 때문에 샐러드 요리를 할 사람이 없어져서 이다 라고 하는 신박한 이야기죠. 다음에 긴자 가시면 한번 가보세요. 여기를 저도 한 2번인가 갔었는데 비싸고요. 싸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 비싸진 않아. 근데 긴자치고는 싼 편인 것 같고 그냥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소신발언, 제가 돈가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꾸준하게 먹는 사람인데 실망했어. 실망했어. 네. 이 약간 돈가스 그 튀김 부분이랑 안에 부분이랑 약간 따로 놀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원조집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100년에 걸쳐서 레시피가 막 보급되고 발명되고 하면서 더 맛있게 먹는 방법들이 많아졌잖아. 여기는 거의 원형에 가까운 걸 팔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먹었던 돈가스에 어떤 맛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가시면은 약간 다른 음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못 먹고요. 줄 서서 먹어야 돼요. 저도 여기 갔을 때 오픈 전에 갔는데도 줄 서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긴자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여러분 그 아저씨 알죠? 푸딩 아저씨. 그 SNS에 이분 있잖아, 이분. 그 맨날 막 푸딩 되게 막 희한한 재료로 막 만드시는 그 할아버지 인스타그램에 맨날 나오거든요. 그 일본식 노래랑 해가지고 나와. 그 숲속에 무슨 식당 하는 노래 있어. 그 노래가 항상 BGM으로 깔리면서 이 할아버지가 푸딩 만드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긴자에 있어요. 긴자에 있어서 겸사겸사 가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갔을 때 긴자 여기 들렀다가 후식으로 푸딩을 먹으러 여기 가려고 했어. 근데 사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줄을 뺑뺑뺑뺑 서요. 그 앞에. 심지어 그때가 평일이었고 점심 전이었어. 근데도 줄을 그렇게 서고, 심지어 갔더니 푸딩은 이미 완판돼서 뭐 먹을 수도 없었어. 그냥 가면 커피만 마시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들렀습니다, 여기를. 근데 제가 이제 의도치 않게 이 푸딩집에 가는 길에 앞에 두 샐러리맨이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가는 내용을 엿듣게 됐는데, 당연히 일본 분이었겠죠? 뭐 근데 아주 기초적인 일본어만 알아듣는 제가
이제 어떻게 주워 들어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그 걱정하시더라고 그 회사원분들이. 왜냐면은 SNS에 막 이렇게 푸딩 장인 할아버지로 뜨기 전에는 적당한 가게였나봐. 그냥 그런 가게였는데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탁 뜬 다음부터 이제 손님들이 미친 듯이 가니까 할아버지 저러다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앞에서. 그래서 실제로 가셨을 때 이 할아버지가 맛나게 푸딩을 만들어 주시는 모습은 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잠시 장사도 중단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 문제로. 네, 그래서 실제로는 가서 못 드실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긴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길게 얘기를 드렸네요. 또 여튼간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바늘이 오래돼봤자 뭐 얼마나 오래됐을까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바늘이라는 거는 옷을 만들 때 쓰는 거죠. 그쵸? 그리고 바느질을 할 정도의 기술이 발전됐을 당시면은 그렇게 옛날은 아닐 것 같은데 뭐가 됐든 가장 오래된 바늘이 과연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아틀라스 옵스큐라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세계 각지의 신기한 사실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소식지고 저도 이 사이트를 많이 왔었는데 여기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가장 오래된 바늘이 발견되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늘이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됐는데요. 근데 이 바늘은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만든 것이 아닌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만든 게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바늘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바늘은 새의 뼈로 만들어졌는데요. 길이는 7.5cm가 채 되지 않고요. 약 5만 년 전에 만들어진 바늘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늘과 유사하게 윗부분엔 실을 꿰는 구멍이 있고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끝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쓸 수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게 됐습니다. 이 동굴에서는 바늘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발굴된 이 바늘만큼 오래된 것은 발견된 적이 없었죠. 이 동굴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등 여러 인류가 살았던 흔적이 보이는 아주 주목할 만한 장소인데요. 이 바늘은 그 인류 중에서 데니소바인이 만든 작품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니소바인은 이제 인류 중에서 신생대 제4기, 그러니까 플라이스토세 중기부터 후기 사이에 살았던 인류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네. 신기하지 않아요? 그 인종이 다른 그 인종인 거잖아, 그쵸? 그 종족이 만든 바늘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이제 과학 쪽은 잘 모르고 문과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호모사피엔스 하나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지. 네안데르탈인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인종이 만든 바늘이 가장 오래된 바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네요. 어쨌든 뭐 인종하니까 떠오르는 얘기인데요. 그 우리 인종이 지금 호모사피엔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탈모랑도 연관이 있는 거 아세요? 탈모 유전자가 어디서 왔는지 잠깐 좀 얘기 나눠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한경신문입니다. 여기 문화면에 실려있는 한 기사인데요. 탈모, 비만, 당뇨의 고통 모두 이 사람들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한 기사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2000년대까지만 해도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종족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스웨덴 출신의 스반테 페보 박사팀이 내놓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로 상황이 반전되게 되는데, 한국인을 포함한 현대인 대부분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2% 정도씩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 혈통이 아니라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로 인해서 스반테 페보 박사팀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네안데르탈인은 비만과 당뇨와 탈모, 이 현대인의 3대 물질병의 유전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섞이지 않은 사피엔스 순종 아프리카 부족들은 이런 문제를 거의 겪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만 살았던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비만과 당뇨와 탈모를 겪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데, 딱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미친 네안데르탈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었길래 비만, 당뇨, 탈모를 다 앓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조상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만과 당뇨는 사실 꽤나 기능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춥고 배고픈 극한의 상황에서는 이런 유전자가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살이 잘 찌면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혈당이 높으면 저혈당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당뇨와 비만이 지금은 고질병이지만 초창기 인류한테는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이제 기능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탈모 유전자를 그들이 갖고 있었는지,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어쨌든 우리 현생 인류만 인류가 아니다. 다른 인류들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고, 방금 그 바늘도 우리 현생 인류가 아닌 다른 인류, 데니소바인이 만든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참 딴 건 다 좋은데 당뇨, 탈모, 비만 이거는 왜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 세 가지만 없었으면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 같거든. 예. 다행히도 탈모는 없습니다만 나머지 두 개가 약간 좀 지금도 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속이 씁쓸해지는, 괜히 조상님들을 탓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수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인구가 가장 적은 수도? 수도는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중심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적어봤자 뭐 얼마나 적겠어? 몇백 명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혹은 정말 적게 잡았을 때 한 몇십 명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수도가 가장 인구가 적은 수도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인구별 국가 수도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런 리스트입니다. 1등은요, 흔히들 예상할 수 있었다시피 중국입니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인데요. 인구는 21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1.5%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야, 기가 막힌다. 진짜 많이 산다. 다음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수도가 도쿄, 동경이죠. 140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야, 국가의 11%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 많이 산다. 그죠? 근데 일본 근데 가보신 분들은 뭐 한 번씩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오밀조밀 그 자체잖아. 예,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우겨 넣어줬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죠. 하여튼 그렇고 다음 3위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수도인데요. 1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9.1%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네 번째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킨샤사가 수도인데요. 12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13.2%가 여기에 살고 있다. 다음 다섯 번째 5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인데요. 대략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쭉 내려가서 8위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이제 95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국가의 18.3%, 근 20%가 수도에 몰려 살고 있는 기괴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서울도 1000만 도시였는데 많이 빠져나갔죠. 네, 주위 도시들로 경기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근데 저도 이제 서울에 2년 정도 살아봤지만 드는 생각이 사람 살 곳이 아니야. 진짜로. 이 인구 밀집도와 이 면적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곳들은 이 인구수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밀집되어 있는 거지만 사실 국가 전체의 밀집도에 비하면 낮았잖아요. 1%, 11%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땅도 작은 나라인데 거의 20%가 서울에 살고 있어. 이러니까 진짜 낑겨 사는 거야. 네, 서울 사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아침에 출근 버스 타려면은 2대씩 보내고 타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익숙한 나라들이 전부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어디 있을까요? 야, 미국은 한참 내려도 안 나오네. 야, 미국은 112위네요. 예,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인데요. 6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국가의 인구 중에서 0.2%만이 워싱턴 DC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공감이 되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워싱턴 DC는 행정 수도고 실제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니죠.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런 곳들이 훨씬 사람들이 많이 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적은 인구수만 살고 있는 수도 중에 하나였네요. 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지 않습니까? 과연 몇 명이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봅니다.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2만 명대, 10,000명대, 1000명대, 100명대, 10명대 지나서 239위 가장 마지막에 지금 순위가 되어 있는 팔라우라고 하는 국가가 보입니다. 이 팔라우 국가의 수도는 응게룰무드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수도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0명.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0명. 이걸로 팔라우가 가장 꼴찌를 차지하게 됐네요. 그럼 이 응겔루무드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이제 한번 보고 싶죠? 자, 응게룰무드 여기는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팔라우 공화국의 정부 소재지입니다. 아니 근데 정부 소재지라고는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이 아무도 안 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여기가 원래 수도가 아니었어요. 수도를 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응겔룰무드는 사실상 정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다. 그래서 인구 통계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은겔룰무드가 위치한 멜레케오크 주의 인구는 318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318명이다. 하지만 수도 자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경계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건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진짜 뭐 살다 보니까 별걸 다 알게 되네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클릭해서 들어온 영상이에요. 예? 이게 쓸데없는 정보 내가 알아도 될까? 이걸 내가 누려도 될까?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저 이미 한 배 탄 겁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원래. 어쨌든 그렇고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모나리자를 훔친 사람의 수감 기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군침이 돈다. 군침이 돌아. 제목만 봐도 군침이 싹 돌죠. 예. 모나리자,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다 이거 보러 가는 거야, 거기를. 근데 아시겠지만 모나리자가 도난 사건이 좀 있었죠.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훔친 사람은 과연 몇 년 정도의 수감을 하게 됐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과연 얼마였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입니다. 여기에 빈센조 페루지아라고 하는 사람의 문서가 있는데요. 1881년 10월 8일 이태리에서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리 가공 장인이었는데요. 훗날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훔친 것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때는 1911년 8월 21일이었고요. 월요일, 시간은 오전 7시경이었습니다. 그는 루브르 박물관의 직원들이 출근하는 문을 통해서 다른 직원들 틈에 끼어서 자연스럽게 박물관에 침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박물관 직원들이 을에 입고 있던 흰색 작업복을 입고 침투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냥 다른 직원들과 크게 다른 복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다른 의심이 없이 박물관에 잠입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 그 틈을 타서 모나리자의 그림을 훔쳐서 몸 안에 숨긴 채 다시 들어왔던 그 문으로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훔친 모나리자를 바로 팔지 않고 살고 있던 아파트에 숨겨놓은 채로 2년 동안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왜 이 평범한 유리세공 장인이었던 남자가 모나리자를 훔치게 됐을까? 글쎄,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니까 팔면은 꽤 높은 값어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나리자를 훔친 이유, 바로 애국심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모나리자가 이탈리아의 그림입니다. 그죠? 근데 이 그림이 걸려있던 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이 약탈당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대로 이 그림을 우리나라로 가져온 것일 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대요. 예,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이 사람도 참 제정신이 아닌 게 훔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여튼간에 법원에서도 이 말에 어느 정도의 당위성을 느꼈기 때문에 1년형의 징역살이를 처할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 야, 상당한 명화를 훔쳐놓고 그 죄로 1년형을 받았다는 건 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탈리아의 분위기가 상당히 이 빈센조라고 하는 사람을
애국자로 추앙하는 분위기였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신과 의사였던 파올로 아말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빈센조, 이 도둑을 상대로 정신질환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그 질문들에 빈센조가 상당히 일반적인 사람처럼 대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1년형이 7개월형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빈센조라는 사람이 실제로 정신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의사도 같은 한 패여서 형을 깎아준 것 같아. 그게 아니고선 말이 안 돼. 그죠? 당시 이탈리아의 분위기가 애국자로 막 추앙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1년씩이나 살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1년 밑으로 최소한 깎을 수 있으면 최대한. 이 사람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심신미약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깎아준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를 훔친 범인은 단 7개월만 복역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 거고요, 쥐뿔도 아닌 것도 이렇게 포장을 잘하면은 형도 깎아줍니다.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 말 잘못 놀렸어 봐.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정말 처자식도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평생 그냥 감옥형이야 그냥. 근데 훔친 다음에도 국가를 위해 훔쳤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애국자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서도 이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주댕이. 주댕이를 잘 놀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도 알아보죠. 오늘 이야기 참 풍성하다. 그죠? 꽉 차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땡땡에 닿으면 가려워지는 병이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가려운 병이다. 알레르기 같은 거겠죠? 그죠? 근데 뭐에 닿으면 가려운 걸까? 글쎄, 이 워낙 알레르기가 다양한 게 많아가지고 뭘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조금 유해한 성분이겠지? 몸에 좋은 게 닿았을 때 가려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연 어떤 게 닿으면 가려워지는 병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PubMed Central이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공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는 질환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올라와서 저도 많이 들락날락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수인성 두드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인성 두드러기라고 하는 게 뭐냐? 샤워나 수영, 목욕 등 피부에 물이 닿게 됐을 때 몸에서 가려움증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다른 유해한 게 몸에 닿아서가 아니라 물이 몸에 닿으면 가려워지는 질환인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나이지리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 나이지리아 성인의 23.8%가 목욕을 할 때 수인성 두드러기를 앓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대상 인구의 8.33%의 응답자는 수인성 두드러기로 인해서 목욕을 하는 것을 평상시에 꺼려한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수분이 몸에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수인성 두드러기를 겪는 사람들은요, 사실 물의 종류에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의 종류?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이 물의 온도 혹은 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의 함량 혹은
물의 산성 농도, 혹은 목욕을 할 때 사용하는 비누, 혹은 목욕 후에 사용하는 타월, 이 모든 것들이 수인성 두드러기를 발현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 자체 때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이 난다기보다는 상당히 물에 예민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네요. 야,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지리아 성인의 23%나 되는 사람들이 수인성 두드러기를 앓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참 저도 뭐 그냥 물 안 가리고 먹거든요. 근데 이거 물 가리는 분들은 또 물 가리더라고. 아시죠? 주변에 그런 분들 한 명씩은 있을걸요? 저도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아시겠지만 아이시스 8.0 막 이런 게 수중 산성 농도 그 pH 농도가 8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기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특히 막 다이어트 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극단적으로 먹는 거를 가려 드시는 분들 중에서 물 맛이 이상한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산성 농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는 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옛날에 바리스타로 일할 때 그걸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게 되게 별게 아니지만 미식의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끼지만 그 같이 일했던 직원 중에 한 분이 물의 산성 농도를 가려내는 사람이 있었어. 물론 정확하게 몇 %입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 맛은 좀 그래요. 이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으로 물을 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커피를 만들 때 더 이제 기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은 능력인 거죠. 바리스타로서 좋은 능력인 거지. 왜냐면 실제로 이제 뭐 저도 바리스타로 일했으니까 알지만 물의 농도나 물의 온도 이런 거가 되게 커피 만들 때 좀 중요하게 좌우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적인 정수 필터를 쓰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커피 전문점들 중에서 다 커피 맛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런 수인성 알레르기 이런 이야기가 참 이상한 이야기다 싶으면서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신박한 이야기였습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였고, 이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알차죠? 그죠? 거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인데?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한테요? 왜요? 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저한테요? 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왜 나한테? 이런 거잖아. 그죠?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AOL이라고 하는 뉴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한 기사인데요. 억만장자 축구 팬이 자신이 만나본 적도 없는 축구 선수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다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죠. 현재 법원의 승인이 보류 중인 건이긴 한데요. 2025년 6월 어떤 한 사업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축구 선수인 네이마르에게 자신의 사후 상속인으로 지정한 유언장이 등록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요, 해당 사업가는 자녀나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평상시에 자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던 네이마르 선수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게 된 겁니다. 그는 특히 네이마르가 그의 아버지와의 끈끈한 관계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른다 라고 하면서 이런 네이마르 선수의 인성적인 부분을 훌륭히 평가해서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사업가와 네이마르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관계입니다. 공통된 사업적인 이해관계도가 전혀 없는 그냥 완전 생판 남인데 10억 달러를 주겠다고 한 겁니다. 오 마이 갓. 야,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유언장에 담겨진 상속에 대한 내용은 정말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호의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들 잘 사셔야 돼요. 타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만난 적 없는 사람이 나한테 10억 달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일 하루도 남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신 겁니다. 모두에게 친절해야 돼요. 아시겠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는데 참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이 진짜 많은데 아내도 없어, 가족도 없어, 그냥 자식도 없어 이러면은 그냥 이거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 아일릿 원희 씨한테 제 전재산 20만 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공감이 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여튼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쉬우시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쉬울 때 딱 끝나줘야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이겁니다. 둘이 무슨 관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네요. 글쎄,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혀 뜬금없어 보이는 둘이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뉴욕 알러지 시너스 센터입니다. 알레르기 관련된 거 검사하는 그런 이제 시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돼지고기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알레르기는요,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면역 반응을 일컫습니다. 그런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죠. 참 안타까운 알레르기입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나서 알레르기가 발생한다니, 그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대부분의 돼지고기 알레르기는요, 고양이 알레르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알레르기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죠? 돼지고기 알레르기랑 고양이 알레르기?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신체 장기 중에는 간이 있습니다. 간, 그죠? 이 간에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체내 수용성 단백질을 생성하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알부민의 수치나 성분 같은 게 모든 생명체가 다 똑같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특정적인 알부민의 성분이 체내의 면역 시스템과 조우해서 만나게 됐을 때 이거 낯선데? 내가 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게 아닌데? 이거 유해한 물질 아니야? 이러면은 그때부터
체내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적인 동물을 못 만지거나 특정적인 뭘 못 먹거나 이런 게 전부 알부민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의 털, 비듬, 타액, 소변 등등 고양이와 연관된 부분에는 당연히 고양이의 항원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고양이의 알부민과 돼지고기의 알부민이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돼지고기 알레르기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그러면은 이 돼지고기 알레르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사실 근데 완치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제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면 알레르기 약을 섭취하거나 혹은 바르는 제형의 크림 같은 걸 바르면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 건데, 심지어 이건 식품성 알레르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알레르기 과민성 쇼크 반응을 일컫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해독까지 하려고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아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안 먹는 게 제일 좋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돼지고기 알레르기도 반드시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해서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같이 생기거나 혹은 돼지고기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해서 고양이 알레르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다만 둘 중 하나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다른 쪽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신기한 얘기였네요. 아니, 돼지랑 고양이랑 뭐가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 돼지랑 고양이랑은 연관이 없는 것 같거든? 돼지 고기랑 고양이랑 연관이 있나 봐. 그지? 왜 하필 돼지가 고기가 됐을 때랑 고양이랑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여튼간에 서로 정말 뜬금없는 둘이 뭔가 시너지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죠? 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여러 신박하고 기괴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렇게 1시간 정도 되는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상식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은 제가 보기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전부 축복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코너 계속 이어가야겠죠? 예. 이게 사실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었어 가지고 좀 이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조회수가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탄 괴담에 비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이 필요한 그런 코너다. 좋아요와 공유 많이 좀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더 신박하고 으스스한 상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